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직 파면이냐, 대통령직 복귀냐. 이 결정이 내일 오전 11시에 이뤄집니다.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평일을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헌재와 그 주변 모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오른쪽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여기가요,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취재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있는 그 방에는 커튼이 쳐져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요, 그 입구는 경찰들이 막고 있죠. 그야말로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변은 어떤지도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먼저 한번 볼까요, 또? 여기가 광화문에서요, 동대문 쪽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보시다시피 차량이 한 대도 없죠. 이것이 진공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변 반경 150m 사이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찍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거의 사실상 총출동해서 헌재로 접근하는 외부인들을 막고요, 헌재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8년 전에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무려 20만 명이 집결을 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죠.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서울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켜가겠습니다. 먼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조범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 앞의 상황이 보신 바와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150m까지 그 진공화 구역을 넓혔다고 했는데 강승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통제선을 더 강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서 그 상황을 잠시 보셨겠지만요. 이 진공 상태로 150m 정도를 만들면서 지금 주변이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원래 이곳에는 그 천막이 줄지어서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진해서 현재는 천막을 모두 철거한 그런 상태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완전히 차벽을 둘러친 모습입니다. 이 차벽으로 요새화를 그렇게 만든 건데요. 예. 일반 시민과 차량도 이곳으로 현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적막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 경찰이 반경 100m에서 150m로 이렇게 그 차벽을 확대하고요. 예. 그리고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어떤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일대 완충구역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예. 조 변호사님, 저희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의료비상, 가포비상 있는데 오늘은 의료비상이고 내일은 가포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 변호사님, 이게 차이가 뭡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제 경찰의 비상근무 제도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 이제 경찰은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거나 이제 비상사태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비상근무 이 발령을 내리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의료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용한 경찰력의 50%를 전부 투입을 하고요. 예. 또 내일 같은 경우 그 말씀해주신 가포비상의 경우는 이 가용 경찰력의 100%가 투입되는 그러니까 모든 경찰이 다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사실 쉽게 보기 힘든 그런 그 가장 높은 수위의 비상근무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제가 앞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8년 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무려 20만 명이 헌재 주변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불상사도 상당히 있었는데 당시 영상을 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8년 전의 모습입니다. 차벽을 지금과 같이 경찰들이 세워놨지만 저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회 시위자들이 충돌을 빚었고 경찰 버스 위에서 경찰과 시위자들이 몸싸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8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이 좀 더 과열됐다고 보고 있으니까 내일 상황이 좀 우려되고 있긴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 당시에 좀 사상자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때는 2017년 3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흥분한 그 지지자들이 이제 운집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실신을 하거나 그리고 심정지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도 있었고요. 예. 또 버스 위에 설치했던 스피커에 맞아서 이제 사망한 사건도 있는 만큼 사망 사건이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탈진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실신하거나 또는 폭력 사건 때문에 그 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다치는 일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안전사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지금 예. 경찰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보시다시피 고령자분들 굉장히 많이 맞아요.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별다른 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심적으로 스트레스와 극도의 분노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또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도록 또 가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승희 아나운서 뭐 구급차나 소방 당국도 그렇고 경찰도 특공대 아까 100%라고 했으니까 경찰 특공대까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대부분 고령층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어느 정도 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구급 상황으로 보고된 게 총 76건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그 사상자 말고도 그 구급대가 필요하다고 그 판단되는 그런 좀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건데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시간 동안 여기서 좀 견디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걸로 보이고 또 여기가 좀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밀집구역입니다. 아,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이 전체 56.6%, 그러니까 5, 60대가 한 이 정도 차지했습니다. 예. 밀집하게 되면 또 우려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응을 할 텐데 내일 집회 신고 인원이 무려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신고한 인원이 13만 명이라고 하니까 8년 전보다는 좀 적어 보이는데 손 변호사님 글쎄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게 대비가 가능할까요? 대비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신고한 인원이 지금 13만 명이라는 것이지 예. 즉길에 또 모이는 숫자가 이것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모일 수도 굉장히 있는 많은 거예요. 인원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찬성 측, 반대 측 한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지금 그 집회 시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은 높겠지만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집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일단 헌재를 중심으로 지금 신고된 집회 인원이 13만 명입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집회를 개최하겠다라는 신고를 한 상태이고 반대 측에서도 지금 24시간 집회 신고를 통해서 한 3만 명 이상 지금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강화문을 지나서 사직파출소 일대까지 10만 명이 운집할 거라고 이제 신고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고 광화문역 근처인 동화면세점에서도 집회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예. 안국역뿐만 아니라 강화문 일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어서 이 일대 회사 여기에 사시는 주민분들 특별히 좀 주의하시면서 이동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사실 경찰 소방당국은 물론이고 저희 언론사들도 내일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긴장된 상황입니다. 좀 우려되는 상황이 조범수 변호사님 8년 전에요. 저렇게 폭력을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법적 사법 절차에 넘어갔고요. 그런데 결국에 대법원에서 받은 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같은 이 범죄는요. 예. 사실 되게 무거운 범죄죠. 무거운 범죄고 이제 기본 형량만 해도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려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5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가 가능한데요. 해당 사건의 이제 그 선고가 조금 이제 그 여론의 생각보다 좀
약하게 나왔던 부분은 저도 사실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런 직접적인 그 범행의 인과관계 그리고 특히 결정적으로 그 당시 발생한 그 사망 사건하고의 이제 그 연관성이 좀 일부 인정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요. 그런 예.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첨주가 돼가지고 또 이제 일부 피해가 또 회복됐던 부분도 있는 걸로 좀 그 정보가 알려져 있고, 예. 네, 뭐 전과 유무라든지 그런 수단의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 여론의 예상보다 좀 낮게 예.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손정희 변호사 이번에는 서부지법 사태도 이미 한번 겪었고 집회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 사례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 글쎄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때의 양형이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목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그 법치주의의 정면에 도전을 하는 이 법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행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주범자들은 구속되어 있을 만큼 엄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당시에 8년 전에도 이것을 주도했던 집회 주요 참여자들이 헌재에 쳐들어가자, 헌재에 불태우자 막 이런 가격한 그때도 발언을 그랬나요? 했었습니다. 예. 그에 넘어서 경찰관들도 공격을 하면서 이 막대기를 잡고 휘두르거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 직접적인 폭력도 경찰에게 행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경찰들도 한 33명 정도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서부 진짜 법원에 난동을 부리고 침입을 해서 폭력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봤죠. 예. 그리고 이것을 촉발하거나 이것을 굉장히 선동하는 사람들도 다수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더 큰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폭력 사태는 도저히 우리 질서에선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 현재 서부지법 사건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건조물 침입이라든가 엄격한 법률로 이제 처벌할 것이다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집행유예 선고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법원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권력에 도전해서 피해를 입히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도 행위자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넘어서서 소요죄까지 이를 정도로 선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이다. 예. 모종의 모의를 해서 실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엄중한 책임이 따를 여지도 있습니다. 예. 어제 경찰청장도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오전에도 평의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손정희 변호사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요. 내일 선고 전까지도 평의를 할 거다. 끝까지 수정을 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재판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려 100페이지에 넘는 결정문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자 한자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또 보고 표현을 가다듬거나 문구를 수정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계속적으로 고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결정의 요지와 결정문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예. 축약된 형태의 요지를 읽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요지를 또 국민들 앞에 생중계로 이야기할지도 또 가다듬고 국민들이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또 표현을 바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헌법재판관들이야말로 누구 국민보다 지금 내일의 상황이 조금 우려되실 겁니다. 내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국민 어떤 분열이 불가피한 측면에서 예. 충돌이 없기를 질서 유지가 잘 되기를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내일의 결정은 구두 요지하는 내용들을 숙고하고 다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 내일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절차적 흠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요. 구속이 취소됐을 때 법원도 역시 공수처의 적법성을 상당히 따졌죠. 이 부분이 내일도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8년 전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가 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과거에도 적법 요건, 절차적 문제에 대한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 초반에 먼저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적법 요건은 초반에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주된 절차적인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예. 두 번째로는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국회 의결을 별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한 소추행위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는 관련해서 국회에서 내부적인 어떤 조사 행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절차에 흠결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두 개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유사하게 판단 결정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에서 관련된 조사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부적합하거나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추 사유나 그 법률 적용을 이제 철회하거나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헌법재판소의 재량적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 소추 단에 국회의 소추의 법 적용에 그 구속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특히 그 당시에 판례를 인용을 하면서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본적 동일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 사건은 추가하는 사건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건을 변경했다라고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적법 요건 판단에서는 어느 정도 부적합하다라는 결론보다는 적법한 소추행위였다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과거의 판례에 비춰봐서는 더 높은 상황이 아닐까 예.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절차적 문제하고 내란죄 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앞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단어 하나도 선택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게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 어떤 판단에 대해서든 그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조범수 변호사님, 그런데 강일원 전 재판관이라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심판 주심이었던 분인데 그 선례를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 말씀해주신 그 강일원 전 재판관님께서는 그 8년 전이었죠. 예. 2017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사건 이제 주심이셨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지난달에 절차적 정의라고 이렇게 기고문을 내시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8년 전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8년 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그 대통령의 이 형사법 위반 책임이 이 대통령이라면 형사법상 소추되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탄핵 사건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형사법 위반 책임이 아닌 이제 다른 내용들이 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와 반면에 지금 진행 중인 이제 탄핵 사건에서는 사실 형사법적으로 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추될 수 있는 내란 혐의가 지금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예. 실질도 예전 사건과 좀 차이가 있고 이제 그에 따르는 절차적인 접근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견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쟁점들을 며칠에 걸쳐서 짚어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그 대목일 것 같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가서 유리창을 깨는 장면. 그 장면은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관들 역시 변론에서 이 부분 상당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국회의장께서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차단한 병력들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재판관들이 이 부분 계엄권 투입 목적에 관련된 질문은 무려 12번이나 했어요.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이 직접 질문한 증인신문 사항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던 사유들은 이 군병력을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는가, 주요 요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분석이 되었던 만큼 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이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군 병력,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투입이 되었는가, 그 당시에 이 실제로 군 병력이 해야 될 역할이 국회의 질서 유지였는가, 또는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의결 행위를 막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했는가, 이게 굉장히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보니 재판관들도 다수의 증인에게 수차례 관련한 질문을 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정영식 재판관도 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근데 질서 유지라는데 왜 유리창을 깨면서 들어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질문하기도 했었고요. 예. 특히 헌재에서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으로서 조성현 경비단장을 향해서도 이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에 대해 모종의 영장 없는 체포 행위라든가 의결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을 할 때요,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반의 정도, 중대성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느냐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좀 모호하죠. 이 중대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의 헌재 판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대한 점을 보느냐, 헌재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었나, 방금 전에 들으셨지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 행위를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 신임에 반하는 행위였냐.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였는지를 본다는 건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래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행한 행위를 둘러싸고 파면했을 때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공익이 더 지대한가, 아니면 파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얻는 이익이 더 있는가, 이 부분을 비교 형량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행위의 어떤 범위나 그리고 횟수, 그리고 관련된 법률의 위반 사유가 중복적으로 많은가 아닌가, 그런 점들도 이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두 대통령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일부 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 중립 의무와 국민투표 관련한 헌법상의 어떤 수호 의무가 위반됐다는 점은 지적하지만 그 대통령의 행위는 수동적 그리고 소극적 반응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예.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이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국정농단 관련한 문건도 다수 전달하고 관련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 추구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 국정 개입을 은폐하고 관련된 수사를 협조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하지 않은 점들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지 않았다. 국민의 신임을 지대하게 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면할
공익적인 이유가 지대하다라는 이유로 인용 판결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에서도 비상계엄의 선포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제한되고 헌법상의 기관인 국회의 권한이 얼마나 침해되는가, 이런 침해 행위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가,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내일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결과가 나옵니다. 각하나 기각이 되면은 그 관저에 지금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에 그대로 하면서 대통령직 당연히 복귀를 하게 되는 경우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강승희 아나운서, 지금 관저는 대통령 신분으로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그 헌재가 내일 이 탄핵 소추안을 인용을 하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만약 이 주문을 읽는 예. 순간부터는 그 대통령의 그 지위를 잃게 되는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원칙상은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 그러니까 전례 비춰를 봤을 때는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2017년 3월 10일에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뭐 경호 문제 같은 예. 걸 고려를 해서 삼성동 사저를 12일, 그러니까 이틀 뒤 저녁에 떠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뭐 이런 경호 문제나 여러적인 절차를 고려를 했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지금 현재 그 관저에 더 머무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대통령제에 복귀하기 때문에 그대로 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조범수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통상 경호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대통령 경호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 이제 10년간 그 경호를 받게 되고요. 다만 이제 좀 특수하게 임기를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죠. 임기를 다 못 채우는 경우에는 이제 5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였으니까 지금 이제 5년이 다 도과가 돼서 혹시 이제 경호가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통상적으로 거기서 이제 끝이 나지 않고 이 전 대통령 당사자나 그 배우자께서 뭐 요청을 하시면 이제 5년에 한해서 그렇게 한번 연장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경호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정보는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는 연장이 되는 걸로 또 그런 해석이 있어서 27년 혹은 그 뒤까지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가 이제 이어질 것이다.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고소했다는 또 소식이 있는데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적당히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여라. 그 말을 들었다면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시점을 교묘히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발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 등. 그런데 이 부분이 손정인 변호사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당 유튜브가 김수현 씨의 뭐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뿐만 예. 아니라 사적인 편지나 메시지 그리고 뭐 대화 내역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김수현 씨가 소위 말하면 스토킹 방지법에 따른 그 의사에 반한 접근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으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사이버 레카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위 이제 해당 유튜브가 딱 특정인을 지목해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한 사생활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는 행위도 스토킹 아니냐. 이걸 처벌해달라. 이렇게 예.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유튜버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
주장하는 것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했다고 하면서 그 미성년 시절에 이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가 주고받은 내용들을 지금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행위 자체가 나의 사생활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나에게 접근을 하거나 따라오거나 내 사생활을 캠으로 인해서 내 사생활의 평온이 지대하게 평온을 해쳤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가장 큰 지금 법적인 다툼은 명예훼손, 그러니까 허인이 아니냐, 이 명예훼손 관련한 문제도 있지만 예. 또 이렇게 신체적인 사진을 공개하는 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느냐, 원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따라붙으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폭로하는 게 스토킹 아니냐, 이런 법률적인 쟁점까지도 확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 실제로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스토킹 처벌법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사실 스토킹이라는 그 용어나 이제 그런 범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이 되게 밀접한 법 감정에 비해서는 예. 사실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요건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좀 그 혐의를 받고 계시지만 그 중에 이제 뭐 스토킹 처벌법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먼저 이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이제 요건에 맞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스토킹 행위가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 행위가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 두려움이나 이 불안감을 이제 줄 수 있을 만한 이제 사회 통념상 그런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주요 그 쟁점이 될 걸로 좀 보입니다. 예.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행위들 중에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개인 정보가 사실 지금 동의를 당연히 안 받으셨겠죠. 동의 예. 없이 그 제3자들한테 무분별하게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이제 이런 행위도 이제 스토킹 행위로 또 그 보고 있는 그 정의가 있어가지고요. 예. 이제 제 생각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집어서 주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 예.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된다면 이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벌금형도 또 내려올 수 있는 사실은 되게 또 무겁게 제정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그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진들도 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라는 것이 뭐 물론 김수현 씨 측에서 제기한 겁니다만 아까 손 변호사님이 잠깐 사이버레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강승현에서 이게 사이버레카가 뭔가요? 네, 여러 사건에서 많이 언급됐던 단어죠. 예. 이 사이버레카라고 한다면요, 이 사이버레카 합성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사고가 나면은 레카차, 그러니까 그렇죠. 견인차가 출동을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레카에 빗대서 온라인이나 사이버상에서 어떤 관심과 조회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네, 뭐 일부 유튜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들한테 뭐 이번과 같은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어떤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그 일부 유튜버들을 사이버레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오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이 처음에 공개한 카톡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톡은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6년 사진이라는 것도 2019년 사진이었습니다.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검증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보도자료 형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법적 공방에 실제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했는가, 사실은 누가 누구랑 사귀었는지는 사실 외부적인 사람이 객관적으로 딱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좀 다소 애매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둘 사이에 서로 여자친구로 칭하거나 애인이라고 칭하는 대화나 메시지나 편지 같은 것들이 다수 제시된다고 한다면 금방 진실과 허위 사실은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유튜버를 통해서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보면 단정하기에는 좀 이른 측면은 있습니다. 한 두 가지의 사진을 공개를 했었는데 예. 하나는 2018년에 이제 김수현 씨의 아파트에서 김세론 씨가 음식을 해주고 같이 저녁 늦게 식사를 하거나 또 이제 뒤늦게 김수현 씨가 노래방 기계를 통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 장면이 공개됐었는데 예. 이전과 관련해서는 김수현 씨가 2018년이 맞고 다만 그 당시에 가족들도 같이 있었고 김세론 씨가 휴가를 내서 방문했을 뿐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이제 스키장에서 단둘이 찍어 보이는 사진인데 이 사진과 관련해서도 이게 2020년도에 찍었는데 2020년도는 김세론 씨가 소속사에 들어온 전속 계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소속사 직원들 모두 단체로 간 스키장이어서 이 사진은 연인 관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김수현 씨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라면 뭔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락도 많이 하고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거나 사진을 찍고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다만 근데 그게 실제 사귀는 연인 관계였는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일단 120억 소송도 제기가 됐고 형사 수사도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는 이제 치열한 어떤 법적인 공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유튜버 측에서는 김세론 씨 휴대전화 5대, 노트북 4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곧 이 부분과 관련한 진실은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사진과 대화 이외에 다른 증거들이 나오는가. 제가 볼 땐 미성년 시절에 서로 뭐 정말 누가 봐도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호칭들이 나온다거나 그런 관계들이 나온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한 바는 없다. 성인이 된 이후에 교제를 했다라는 게 김수현 씨 측 입장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의혹 제기하고 반박하고 재반박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조 변호사님 글쎄요 여론은 조금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일단 여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법조인들께서도 이제 그 리뷰라고 하나요? 이제 예. 그런 방송을 이제 하시는 거를 또 다 지켜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또 미증유에 굉장한 그 전 국민적인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일거수일투족이 좀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론과 관련해서는 크게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 예. 또 다른 변호사님들도 지적하시는 게 이제 첫째는 좀 일관성이 진술의 일관성이 지금 김수현 배우 측에서 좀 그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좀 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교제를 하지 않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교제한 사실은 또 번복을 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 간 사실이 없다 했다가 이제 그런 자료가 나오니까 이제 집에 간 부분이 뭐 지인으로서 그렇게 놀러 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계속 이제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추후에 이제 좀 법원에서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좀 아무래도 그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그런 반박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눈물을 보이시면서 그 감정에 이제 호소하는 그런 대응을 하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좀 그 여론의 법감정을 좀 건드린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여러 반응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또 디테일한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이제 스타라고 직접 언급을 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질의를 받지 않으신 그런 부분 또 결정적으로 뭐 120억 손해배상 청구를 또 역으로 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의 여론을 좀 자극한 그런 부분이 예.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이 이런 걸로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강승희 아나운서 이게 뭐 같은 예능에 출연했던 배우들도 뭐 불똥에 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수현 씨가 최근까지 그 예능에도 출연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그 MBC 예능 굿보이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여기에서 그 김수현 씨가 1988년생인데 그 동갑내기 배우들하고 함께 팔팔즈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지드래곤, 김수현 씨 또 그리고 임시완 씨, 광희 씨, 이수혁 씨 등 뭐 이런 뭐 배우와 그리고 뭐 가수들과 친분을 유지를 하면서 어떤 예능에서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정혜인 씨의 SNS 계정에는요, 이 팬들이 김수현을
언팔해달라, 그러니까 팔로우를 끊어달라는 그런 댓글까지 남기고 있고요. 예. 뭐 다만 정혜인 씨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다만 그 임시완 씨 같은 경우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팔로잉 목록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 사진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승희 아나운서가 여기요. 이렇게 낙상 마렵다라고 돼 있는 표현하고 분조장 올라오는 중. 그러니까 신생아의 사진을 두고 저런 표현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접하고 오늘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 간호사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간호사가? 네. 예. 그리고 이 아기는요, 태어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신생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간호사는요, 이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 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기 사진과 함께 그 간호사가 어떤 메시지를 달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상 마렵다. 예. 네, 이 뜻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네, 저게. 어떤 뭐 그 단어에다가 마렵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그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마렵다는 게 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낙상시키고 싶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를 떨어뜨리고 싶다. 또 이런 의미를 담은 사진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분조장 올라오는 중 이렇게 적었는데, 저 분조장이란 말은 분노 조절 장애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 사진과 함께 그 시간이 적혀 있기도 했었어요. 예. 그게 3시 한 30 몇 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새벽까지 아기가 잠을 자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까 본인의 분노가 막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난다. 그거를 분조장 올라온다. 분노 조절 장애 올라온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손정희 변호사, 이건 부모뿐만 아니라 아기를 키우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걸 보면은 조금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직업 의식뿐만 아니라 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지 5일도 안 된 신생아는 진짜 요만하거든요. 그렇죠. 떨어뜨릴까 봐 부모도 덜덜덜 떨면서 아이를 잡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 축복하고 보호하고 배려하고 보호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인데, 그걸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가 저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폭언과 어떻게 보면 뭐 학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내 아이 정말 배 아파서 힘들게 낳은 아이가 누군가에겐 저렇게 조롱거리와 비하와 말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막말을 듣는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에 예.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저 간호사는 어떻게 간호사가 됐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부모님도 너무 속상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신생아가 나와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지금 병원 이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더 보호가 필요한 아이였다는 상황에서 예. 이 소식을 알고 이 부모는 혹시 내 아이에게만 이랬나, 다른 아이도 이렇게 공격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면서 예.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지금 산모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울고만 있다라고 하고요. 아내가 쓰러질까 봐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양가 부모님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병원 측에서 적절하게 또 관련된 사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아서 예. 더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고, 아동학대 혐의로 이 간호사 병원장을 고소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신생아 아버지의 이 부분일 것 같아요. CCTV가 그 안에 없답니다. CCTV가 없으니까 단순히 저 사진 몇 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당연히 부모로서는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은 병원 측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승희 아나운서, 실제 병원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병원이 우선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본원 간호사의 SNS를 통한 어떤 개인의 일탈 행위다. 개인의 일탈이다. 네. 예.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간호사를 즉시 근무에서 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그 간호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 확인이 됐고요. 예. 다만 그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징계를 좀 내릴
좀 예. 그런 방안을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고소했다고 했죠. 그럼 병원은 이런 입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냐면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이 불법 행위로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 직원을 관리 감독할 그 사용자인 병원 측에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도 관리 책임을 다했고 개인이 이렇게 잘못한 거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법률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렇게 사안을 축소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어떤 신생아 부모가 이 병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진지한 사과, 진지한 방성,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피해 보상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위치인데 예.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만 하니 이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합니다. 예.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대한간호협회까지 입장을 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용납될 수가 없다. 근데 강승희 아나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저 아이에만 저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피해를 입은 아이가 이 아이뿐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최소 3명이 더 있다 이런 어떤 제보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현재는 주장이죠, 제보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또 다른 피해 아이의 부모에게서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몇 명의 아이가 학대를 더 당한 걸로 보인다. 이런 증거도 갖고 있다. 지금 해당 그 피해 부모는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의 간호사만 내세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어떤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좀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 아니겠느냐. 지금 피해자 부모가 그래서 더 좀 분노가 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남미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사건인데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마약을 적발하는 영상인데 강릉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옥계암 무역선을 선박을 조사해봤더니 무려 2톤 규모의 마약을 적발한 겁니다. 이거를 시가로 환산을 하면 무려 1조 원에 달하고 6,700만 명이 투약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이거 어떻게 적발한 겁니까? 네. 우선 이 강릉 옥계항에 이 선박이 정박을 하면서 예. 이 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 관세청이 이걸 적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미국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 HSI가 이걸 제보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이 배가 도착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 이 조사 당국이 나선 거죠. 예. 알고 봤더니 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기 전에 이 배는 우선 국적은 노르웨이 국적의 화물선입니다. 노르웨이. 네. 그런데 멕시코를 출발을 했고요.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까지 거쳐서 우리나라 강릉 옥계항에 입항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적발된 마약의 규모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 규모만 하더라도 한 32,000톤급 굉장히 큰 배거든요. 예. 근데 이 안에서 현재 그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코카인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비닐로 겹겹이 포장된 상자 57개 정도 분량의 그 이 상자 하나당 20에서 30kg 정도 되거든요. 예. 네, 이게 한 57개 정도가 이 배 안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57개의 상자 그 안에 코카인이 들어있었고 그게 무더기로 지금 적발이 된 건데 여기 한번 보면요. 이 선박이요. 멕시코에서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을 경유해서 강릉 옥계항까지 온 건데
강원호 교수,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경로가? 네, 아무래도 이 경로를 좀 세탁하기 위한 아. 네, 그런 과정으로 예.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하고 캐나다가 어떤 국경이 좀 강화가 된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국제 마약 조직, 이것도 지금 마약 조직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약 조직이 아시아 같은 새로운 이 판로를 지금 개척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남미 쪽에서 생산된 마약이 이렇게 멕시코, 뭐 파나마 쭉 거치면서 예.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를 세탁하기 위한 게 아닐까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가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손정현 변호사님 지금 운반책 잡았습니다. 이들 처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마약 범죄의 체계와 관련해서는요, 수출입제 그리고 이렇게 대량범으로 많은 양을 유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도 굉장히 대량의 어떤 양을 보유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범죄 조직 간의, 그러니까 범죄 조직 단체에서 이렇게 수출입제를 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합동수사팀이 이 공모의 여부라든가 그리고 적발된 마약의 출처 그리고 밀반입 경로 그리고 관련 최종 목적지들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본 양형상 수출입제 그것도 대량범 같은 경우는 기본 양형이 10년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만큼 굉장히 운반에만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경유지로 썼다는 얘기인데 그럼 만약에 손 변호사님 만약에 이거를 밀반입시키려고 유통을 목적으로 했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약을요 단순 투약 소지만으로도 처벌하잖아요. 가지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유통하려고 그 목적 자체가 수출입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 단순히 거점으로만 삼았다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죄로 이번에 마약 범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행위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전체 조직을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인 만큼 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조 변호사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표현 때문인데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우리나라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국제 공조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제 특정 이제 몇몇 나라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추적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특정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 마약 수사관 뭐 현지 파견 그런 인력을 늘린다든지 해서 뭐 합동 수사, 뭐 정보 수집 이제 이런 단계에서부터 좀 협조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또 2024년 9월부터 이 말씀해주신 아시아 국가 간의 이 마약 범죄 대응하는 그 실무 이 협의체가 발족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국가 간에 뭐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대응을 하는 이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외부적인 반입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또 유통을 억제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요새 이제 뭐 매체들이 워낙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내부 유통망이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또 수사기관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뭐 온라인 마약 수사 이제 대응팀이 이제 대대적으로 신설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수사나 추적 부분에 있어서도 뭐 기술적으로 또 AI 기술이 도입이 된다든지 또 그런 가상자산 이제 그런 흐름을 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또 고도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이 된 이후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헌재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있고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 연설을 하러 가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그 다음번에는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일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곧바로 공통 질문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봤을 때 저 석방회의 됐을 때 관저 정치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변론에는 적극적이죠. 그 이후로는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에도 나오지 않고요. 이재용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그 석방될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관저 정치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예. 네. 왜냐하면은 그 관저 정치를 했을 때 그것이 그 헌재 결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악영향을 미칠 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 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변론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열심히 자주 예, 메시지를 그렇죠. 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나왔으면 더더욱 더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는 안 할 것 같다라고 그때 이미 벌써 말씀을 여러 차례 그게 드렸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서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결론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헌재의 뭐 악영향 그들의 이제 재판관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의견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서 안 할 것인데 마침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근데 내일은 좀 얘기가 내일은 안 나오는 것도 저는 사실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일도 안 나오는 것도? 네. 박선빈 최고께서는 어떻게 무서웠어요?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아마 이제 불리하게 작동할 만한 변수를 최소화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사안 자체가 이미 너무나 엄중하게 헌법 위반이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뭐 장애 정치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헌재의 판단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아무래도 이제 피청구인 측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사실은 뭐 절차상의 시비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형사 재판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면도 보여줬고 예. 그 외에 재판관들에 대한 뭐 기피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기각당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헌재를 더욱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쪽의 생리를 더 잘 알고 있어서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계엄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법조인의 지식을 예. 갖고 계시고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적인 그 과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이런 불법 계엄을 저지를 이유는 없었을 텐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과 어떤 상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변호인 측에서도 어떤 대통령이 조금 과격한 메시지를 낸다거나 아니면 재판관들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정도의 의견 교환은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예.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재용 위원장님께는 뭐 물론 가정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직에 당연히 복귀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여서 더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인용이 됐을 네. 경우 그때는 대통령의 행보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 문제도 중요하죠.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예. 같아요.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사실 당사자는 결정이 난 이후에 그거를 승복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메시지가 효과가 있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후에. 왜냐하면 예. 그 전에 아무리 해봤자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본인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승복을 한다는 의미 그리고 승복을 한다는 게 졌을 때 보통 승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겼을 때 뭘 승복을 합니까? 예. 그러면 졌다는 뜻 의미는 결국에는 인용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때 대통령께서 만약 인용이 되고 승복하는 메시지를 대면
우리 사회는 좀 빠르게 안정화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어찌됐든 간에 말씀하셨듯이 아직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미리 대통령이 뭐 승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승복 얘기에 관련한 저희가 영상이 준비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박선미 최고께서 보시기에 지금 뭐 내일 선고까지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선고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네, 뭐 안타깝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미리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이 승복하겠다, 어떤 판단이 나와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요. 일단 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게 효과가 있었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법치에 대한 회복, 그리고 법치에 대한 존중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은 사실 헌재 재판관들이나 이 탄핵 심판 절차상의 시비를 계속해서 걸어왔고, 그 외에도 이제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이 법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이건 결국 판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 불신을 조장하는 행동에 이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지층들을 더욱더 고양시키는 좀 부작용들도 나왔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정말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승복의 메시지를 밝히는 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예. 네, 앞에서 이제 영상을 보셨을 때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승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예. 그 뒤에 시간이 좀 지나서 대통령 측 관계자 말로 나왔던 메시지를 보면요.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고를 하면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사실 본심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불복하겠다라는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위원장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이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굳이 그렇게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사례를 보면은 예. 지금 뭐 여러 번 그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재판 이게 선고가 날 때 들어가는 날 아침에 기자들이 뭐 승복하실 겁니까? 결과에 대해서 미리 물어보면 단 한 번이라도 대답한 적이 있나요? 예. 없어요. 당사자는 항상 결과가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누가 대답을 하느냐? 변호인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가 우리는 승복할 거다.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이고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 무슨 관계자다 누구다라고 한 거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온 그 상황 속에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승복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그것마저도 예.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대통령 스스로 어쨌든 간 메시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건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1심이나 2심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인 것이고 이게 어쨌든 3심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퉈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승복의 메시지가 이 탄핵 심판과는 조금 상황 자체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여권에서는요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탄핵 결과 승복 선언 내놔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그건을 내뱉으며 마치 자신이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듯이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고 되는 듯이 망상에 빠져 있겠지만
사실은 내란 선동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탐욕에 아부하는 충성 경쟁일 뿐입니다. 사실 이게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재용 위원장께 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공식적인 자리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뭐 정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거는 왜 그렇다고? 정치권 말씀드리시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정치권이 안 하는 건 좀 문제죠. 예. 왜냐하면 승복이라는 뜻을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인정한다는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승복을 한다는 뜻은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거는 혹여라도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나왔을 때 그걸 받아들여라. 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여당한테 하는 거는 인용이 됐을 때 그걸 받아들여라. 이게 승복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승복해라라고 했을 때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헌재를 존중하라 이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지금부터 지금 헌재 인근에는 뭐 100m 이내에 뭐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해서 안전에 굉장히 큰 위험 뭐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 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승복하지 않을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혹여라도 내일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인근에 있는 탄핵을 원하는 지지자들한테 그게 자극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정치권이 조금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박성민 전 최고께는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저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승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좀 사실 맞지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에 대해서 판결을 앞둔 시점에 가해자가 본인에 대한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승복의 메시지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예.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서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자꾸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는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 않느냐, 왜 민주당은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이미 3주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히 해야 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낸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복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건 저는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양상하는 행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승복의 메시지를 내라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승복의 메시지를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11시가 지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당론으로는 기각을 얘기하고 있지만 속내는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내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 소추의 기각이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선거로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탄핵은 요건 불비의 탄핵입니다.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대한민국이 후퇴가 아니라 전진하는 선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일단 인터뷰를 보셨는데 방금 전에요. 그 내일 선거와 관련해서 방청 경쟁률이 나왔는데 무려 4,818대 1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높은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 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재용 위원장께 좀 많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겁니다. 당론으로 기각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지만 사실 민주당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여건이 상당히 분주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인용을 전제로 하면요. 네. 뭐 대선 주자들도 이미 잠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 내부 상황은 어떤? 그 탄핵이 그때 인용이 아니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때 예. 그때 당론이 탄핵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론을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이분들 다 법률가 출신들인데 저희가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맞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지금 인용 기각이냐 아니면 각하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난 석 달 동안 진행돼 왔던 이 헌재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을 봤을 때 민주당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게다가 헌재마저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최소한 이쪽 진영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나오신 분들도 아마 기각이나 각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인용이 만에 하나 내일 나온다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당은 최악의 상황이 만약 인용이라면 그거를 준비하는 게 당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속내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용이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60일 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 어떻게 치르느냐. 게다가 우리는 민주당하고 틀리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는 그렇죠. 잠룡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선을 치를 거냐 이런 실질적인 예.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은 준비해야 될 거고 아마 이 두 분의 그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그 실질적인 일도 아마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뭐 겉으로는 어떻고 속으로는 어떻다 이런 뭐 양비론이 좀 나오긴 하는데 예.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박선민 최고께서 정치권에 몸담고 계시니까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사실 만약에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적인 입장을 취할 때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됐고 그 뒤에 나오는 대통령의 주장에 편승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편을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부 본인들의 세력을 지키는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결국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포인트는 지지층의 결집을 넘어서는 확장성이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 확장성을 키우는 방향보다는 배타적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층만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겪어왔을 뿐이지 어떤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혹은 중도층의 마음을 무당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 정말 진심 어린 반성과 대통령에 대한 뼈아픈 비판이 필요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심지어는 이 당 안에서도 여당 안에서도 일각에서는 그래도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지금 보면 뭐 나경원 의원부터 윤상현 의원 이런 중진 의원들 친윤 주류 세력들이 다 같이 한 몸이 돼서 기각과 각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할지라도 대통령과 함께 노선을 같이 가는 사람들의 이 공고함이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선민 최고 얘기에 이재용 위원장 어떻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됐을 때도. 조기 대선을 전제로 얘기를 하자면 예. 사실 중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대선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숫자이기 힘들죠. 때문에 그건 예. 아주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박성민 최고위원이 한 부분에 있어서 전 동의를 합니다. 그 과정으로 어떻게 넘어갈 거냐는 우리한테 남은 굉장히 큰 숙제죠. 예. 사실 이게 헌재가 지금 우리가 아까 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앞돌려 보면은 처음에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국회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국정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예. 그게 2, 3개월 지나가면서 과정 절차에 대한 문제와 탄핵이 그 헌재에 갔을 때 내란죄가 빠지는 등뭐 여러 가지 공수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본질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또 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제 매니지를 해왔는데 어찌 됐던 간에 내일 만약 인용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에게 남은 매우 큰 숙제이긴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대권 주자 여기 뭐 입장들을 대략적으로 좀 보기도 했고 참룡들의 입장도 선거기일이 나오고 나서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유독 한동훈 전 대표가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하다가 이 선거기일이 나오고 이틀 동안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메시지를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재용 위원장님 왜 그렇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경선을 치르려면은 당내 그 경선룰을 보면은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당원들이 이게 감정에 의해서건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굳이 내일이면은 선고가 그러니까 결정이 날 텐데 괜히 당원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미 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승복해야 된다고 입장을 냈는데 한동훈 전 대표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저렇게 하시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아마 이제 저렇게 하시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작동하고 있는 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약간 위축된 모습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그리고 이른바 어떤 한동훈 책임론.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지지층들의 대통령 지지층들과 이 당내 열성 지지자들의 그 굉장히 좀 분노가 워낙에 거세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위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대표가 다시 어떤 정치 재개를 시사했을 때 오락가락하면 망한다라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사실 처음에는 계엄이 불법이고 이거 위법이고 막아내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무슨 스텝이 꼬였냐라고 보면 결국 탄핵안에 이제 의원들이 불참하는 결과를 표결할 때 처음에 불참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 뒤에 한덕수 총리와 나란히 서가지고 마치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받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게 되면서 결국 이게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계엄에 반대한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권력욕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이제 정치를 재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초지일관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계엄 잘못됐고 이건 여전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메시지를 이전만큼 강하게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결국 경선 때문에 지지층 눈치 보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 결과가 의미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요. 구로구청장 주목할 부분이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거제시장, 담양군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재용 위원장님. 네. 아산시장이랑 거제시장에서 박빙도 아니고 격차가 꽤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투표율이 낮았다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그 크게 의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이. 근데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가 18%인가 거의 20% 차이가 났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지지층한테만 기대고 했던 선거는 지금 당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 아니면 최소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혹여라도 다음에 있을 선거,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이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이 탄핵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 계엄과 관련해서 어떻게 입장을 재정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숙제를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께는 담양군수 선거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여기가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런데 졌어요. 네,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기는 하죠.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넘기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위기의식은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텃밭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에게 승기를 내어준 것은 민주당이 보다 어떤 호남 민심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텃밭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위기의 시그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아무리 이제 다른 곳에서 사실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기일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해석이 다른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패배라고 인정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 결과와 이제 연동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패배라고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재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게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닐까요? 패배는 패배지 패배가 아니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이 좀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담양에서 민주당이 진 부분도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이게 호남에도 있구나. 호남에도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을까. 그건 저희가 유의미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는 같은 진보 진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단일화라든지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걸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지 그거를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투표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그 투표, 그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한테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